솔직히 시댁 제사는 그냥 형식적인 의례일 뿐이잖아요.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우리 집 제사는 격이 다르죠? 사위로서 당연히 참석해야죠. 며느리 윤세아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옆에 있는 남편의 손등에선 핏줄이 퍼렇게 솟아올랐고 저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평생 모은 돈으로 서울에 15억짜리 아파트를 사줬는데 돌아온 건 모욕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결심했습니다. 시댁 제사는 코빼기도 안 비추면서 친정 제사에는 우리 아들 못 데려가서 안달난 뻔뻔한 며느리. 여러분이라면 이런 며느리를 용서하실 수 있나요? 길거리로 내쫓아서 피눈물로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듣고 계시나요? 무료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박선옥, 올해 67입니다. 1980년대 초 저는 경상도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논두렁 사이로 흐르던 개울물 소리, 새벽이면 울어대던 수탉 소리, 아카시아 꽃 향기에 섞인 흙먼지 냄새가 제 어린 시절 전부였죠. 20살의 상경에서 남편 조영수를 만났습니다. 영수 씨는 공장 노동자였고 저희는 달동네 언덕 꼭대기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똑똑 떨어졌고 겨울이면 연탄가스 냄새에 잠을 설쳤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어요. 아들 민호가 태어났거든요. 여보, 이 아이 하나만은 제대로 키웁시다. 남편이 갓난아기를 안고 다짐하던 그날 밤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는 재래시장에 작은 분식집을 차렸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밀가루 반죽을 하고 튀김 기름이 튀어 손등에 물집이 잡혀도 참았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이 외치는 소리, 생선 비린내와 튀김 기름 냄새가 뒤섞인 그곳에서 30년을 버텼죠. 어묵 한 그릇이요. 손님들 주문 소리에 정신없이 움직이던 날들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낮에는 공장에서 밤에는 택시를 몰았어요. 우리 부부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외식은커녕 영화 한 편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민호 하나만 바라보고 달렸죠. 민호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명문대를 졸업하고 물류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아들이 정장 입고 출근하던 첫날, 저는 분식집 주방에서 몰래 울었어요. 34 되던 해 민호가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윤세아라고 해요. 결혼하고 싶어요. 명문대 출신의 대형 광고회사 팀장이라는 며느리감이었어요. 첫 만남에서 세아는 깔끔한 샤넬백에서 백화점 선물 세트를 꺼냈습니다. 또박또박한 말투로 인사하는 모습이 똑 부러져 보였죠.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공손한 목소리를 믿었습니다. 결혼 3년 후 저희 부부는 큰 결심을 했어요. 평생 모은 돈에 노후 자금까지 보태서 강남 신축 아파트를 샀습니다. 시가 15억이었죠. 증여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세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집은 우리가 30년 동안 모은 거야.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살라고 주는 거니까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화목하게 지내자. 세아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평생 잊지 않을게요. 효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그 집에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서류에 도장을 찍고 돌아서는 순간 저는 봤습니다. 세아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며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모습을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찍었던 그 도장이 우리 인생을 뒤집을 재앙의 시작이라는 거요. 증여가 끝나고 석 달쯤 지났을 때부터였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저는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차례 준비 함께 하자. 시장 가서 과일도 같이 고르고. 전화 너머로 세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과 달리 차갑고 건조했어요. 어머님, 회사 일이 갑자기 생겨서요. 죄송해요. 짧은 대답 후 바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절날 저는 새벽부터 전 부치고 나물 무치며 차례상을 차렸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오지 않았죠. 친척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다들 물었습니다. 아니, 며느리는 어디 갔어?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며느리 워커홀릭이라서 회사 일이 급하대요.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그 다음 명절에도 그 다음 집안 행사에도 세아는 똑같은 핑계를 댔어요. 바쁘다, 선약이 있다, 출장이 잡혔다. 저는 며느리도 사회생활하는 여자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집에서 아버님 제사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이었어요. 저는 일주일 전에 세아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민호 할아버지 기일이거든. 우리 집에서 제사 지내니까 꼭 와야 해.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그날 해외 출장이 잡혀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순간 말이 막혔어요. 출장 날짜 조정할 수는 없니? 할아버지 기일인데. 세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회사 일정이라 제 마음대로 못 바꿔요. 죄송해요. 전화가 끊기고 며칠 후 아들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엄마, 저도 그날 못 갈 것 같아요. 세아 혼자 출장 가는데 저만 엄마 집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들까지 조종하고 있다는 걸요. 저는 남편 몰래 결심했어요. 세아를 따로 만나서 진심으로 대화해 보기로요. 다음 주 수요일 점심시간 괜찮니?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문자 답장은 한참 뒤에 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신중하게 답장을 썼어요. 우리 가족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구나. 강남 한정식집 예약했어. 그 짧은 답장만 보고도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약속한 날 강남역 한정식 집에서 저는 세아를 기다렸어요. 물을 마시는데 목구멍이 바짝 타는 것 같았습니다. 정각에 나타난 세아는 하이힐 소리를 또각또각 내며 걸어왔어요. 완벽한 화장,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하지만 얼굴엔 미소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인사도 없이 용건부터 묻는 며느리를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난번 할아버지 기일 말이야. 순간 세아의 젓가락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는데 그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그 얘기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저는 당황했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족이잖니. 시댁 중요한 행사엔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세아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런 시월드식 강요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시월드식 강요.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강요가 아니야. 가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말하는 거지. 세아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도리랑 제가 생각하는 도리는 다를 수 있어요. 저도 제 일이 있고 제 생활이 있는데 무조건 시댁 행사에 맞춰야 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젓가락을 내려놓고 세아를 쳐다봤습니다. 우리가 너한테 아파트 준 거 알지? 그때 우리가 바란 건 너희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거였고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거였어. 세아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그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모든 시댁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식당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멍한 상태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남편 영수 씨가 신문을 보다가 물었습니다. 만나고 왔어? 어땠어?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안 돼. 저 애는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아. 그날 저녁 영수 씨에게 세아와 나눴던 대화를 전부 털어놨습니다. 시월드식 강요라는 말, 제사 참석을 거부한 것, 효도를 돈으로만 생각하는 태도까지요. 영수 씨는 듣는 내내 신문을 내려놓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갔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 애가 감히 말끝을 흐렸지만 그 짧은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영수 씨가 제 이야기를 들은 뒤 처음으로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도 생생합니다. 며칠 후 뜻밖에도 세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토요일 저녁에 우리 집에서 같이 식사해요. 제가 음식 준비할게요. 저는 순간 기대가 됐어요. 혹시 지난번 대화 후에 마음을 고쳐먹은 건가 싶었죠. 그래. 그럼 아버지랑 같이 갈게. 전화를 끊고 영수 씨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며느리가 우리 초대했대요.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하지만 영수 씨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토요일 저녁 저희는 강남 신축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돈으로 사준 그 집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세아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어요. 어머님, 아버님, 어서 오세요. 겉으로 보기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거실엔 고급 가구가 배치되어 있었고 식탁에는 음식이 하나둘 차려지기 시작했어요. 민호도 나와서 인사했고 처음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날씨 이야기, 회사 이야기 같은 가벼운 대화가 오갔죠. 메인 요리가 다 나오고 후식을 먹을 무렵이었어요. 세아가 갑자기 화제를 꺼냈습니다. 참, 민호 씨. 다음 달이 우리 친정 엄마 기일 거 알지? 저와 영수 씨는 동시에 세아를 쳐다봤어요. 세아는 태연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은 사위로서 우리 엄마 제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돼. 그건 의무야. 식탁 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수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래, 그럼 우리 집안 제사에 내가 며느리로서 참석해야 할 의무는 없니? 세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시댁 재산은 이미 돌아가신 분께 드리는 형식적인 의례일 뿐이잖아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형식적인 의례라니요. 세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친정 어머니께 드리는 재산은 격이 다르죠.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사위로서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거고요. 영수 씨 손이 주먹으로 쥐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손등엔 핏줄이 퍼렇게 솟아올랐어요. 저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을 쉬는 게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민호가 놀라서 벌떡 일어났지만 세아는 여전히 태연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겨우 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동안 시장 분식집에서 모은 돈, 새벽 4시에 일어나 밀가루 반죽하던 날들, 튀김 기름에 손 대이며 버텼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 모든 것이 이 며느리한테는 그냥 형식적인 선물이었던 겁니다. 영수 씨가 저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우리 간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민호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빠, 엄마, 잠깐만요. 세아가 말을 좀 잘못했어요. 하지만 영수 씨는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를 부축해서 현관으로 향했죠. 비틀거리며 걸으면서도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민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세아는 식탁에 그대로 앉아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미안함이나 반성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차에 탄 후에도 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영수 씨는 운전대를 꽉 쥔 채 집으로 향했어요. 둘 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차 안엔 무거운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 씨가 부엌에서 물을 떠와 제게 건넸습니다. 물 좀 마셔. 저는 물을 받아 마시며 눈물을 흘렸어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온 겁니다. 영수 씨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민호한테서 전화가 여러 번 왔지만 저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몇 개 왔는데 내용은 뻔했어요. 세아가 말을 잘못했다. 이해해달라. 그런 식의 변명들이었죠. 하지만 저희는 더 이상 그런 변명을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낯선 번호 한 통이 영수 씨 휴대폰으로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가 우리 평생 모은 돈이 어떤 꼴이 되어 가는지 낱낱이 알려줬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영수 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은행 주택담보대출팀 김 과장입니다. 조민호 고객님 맞으시죠? 영수 씨가 잠시 당황했어요. 아, 무슨 일이신가요? 전 아버지입니다만. 담당자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 조민호님 명의 아파트 담보대출 심사가 완료되어서 최종 본인 확인 전화드린 건데요. 영수 씨 머릿속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대출이요? 담당자는 서류 확인하는 소리를 내더니 대답했어요. 강남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신 주택담보대출인데요. 대출 금액이 8억 원이시고요. 영수 씨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8억이라니요.
그것도 자기들이 증여해준 아파트를 담보로요. 저는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다가갔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영수 씨가 방금 들은 내용을 전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수 씨는 벌떡 일어나 민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민호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영수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집으로 와. 민호는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영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토달지 말고 당장. 1시간쯤 지나서 현관문이 열리고 민호가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민호는 부모님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죠. 아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영수 씨는 소파에 앉은 채 아들을 쏘아봤습니다. 앉아. 민호는 조심스럽게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영수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은행에서 전화 왔더라. 내 명의로 된 아파트 담보대출 심사 끝났다고. 민호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영수 씨가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변명하지 마. 내가 우리 몰래 아파트를 담보로 잡았다는 거 다 알아. 8억이나 되는 돈을 말이야.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거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호야, 그 돈이 왜 필요했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민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아 친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를 하는데 거기 투자하면 수익률이 엄청 좋다고 해서. 영수 씨가 냉소를 흘렸어요. 부동산 프로젝트? 그래서 우리가 준 집을 담보로 잡았다는 거야? 민호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물었죠. 민호야, 우리가 그 집을 왜 줬는지 정말 모르고 그러는 거니? 내가 안정적으로 살라고 준 거잖아. 그런데 그걸 담보로. 민호는 이제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엄마. 근데 세아가 너무 하자고 해서. 이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고. 영수 씨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쾅 쳤습니다.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세아, 너는 아내 말이면 부모는 안중에도 없냐?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수 씨가 심호흡을 하고 차갑게 물었어요. 대출금은 이미 나왔어? 민호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최종 확인만 하면 나온다고. 영수 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죠. 당장 취소해. 민호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영수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대출 취소하라고. 지금 당장. 민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세아가. 영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놈의 세아가 뭐가 중요해? 내 부모가 중요하냐? 아내가 중요하냐?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아들은 아내 편이었던 겁니다. 영수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민호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어요.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호는 결국 집을 나갔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 저와 영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을 잘못 키웠나? 영수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잘못 아니야. 우리가 너무 믿었던 게 잘못이지. 다음 날 아침 영수 씨는 일찍 일어나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법적 조언을 구했어요. 변호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담부 증여, 조건 불이행을 근거로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명의자가 증여자 몰래 담보대출을 받으려 했다면 이는 명백한 배신 행위로 볼 수 있죠. 영수 씨가 물었어요. 그럼 소유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까?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법적 절차를 밟으시면 가능합니다. 증여 해제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을 나와 차에 탄 저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영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결심했어.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영수 씨 표정은 단호했어요. 저 집 되찾아서 싹 팔아버릴 거야.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동시에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수 씨는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증여 해제 소송 제기를 최종 확정하고 아파트 매각 절차도 동시에 진행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날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변호사에게 한 통의 전화를 걸면서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법원에서 증여 해제 판결이 났고 아파트 소유권은 다시 저희 부부한테 돌아왔어요. 저희는 곧바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놨습니다. 강남 신축 아파트였기 때문에 문의가 빗발쳤어요. 한 달도 안 돼서 매수자가 나타났고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집은 16억에 팔렸어요. 민호한테서는 계속 전화가 왔지만 저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수십 통 왔는데 내용은 다 비슷했어요. 엄마, 아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 하지만 저희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매각 대금이 통장에 들어온 날, 저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복잡한 심경이 들었어요. 16억이라는 큰 돈이 눈앞에 있었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을 모으느라 30년을 바쳤고 아들한테 줬다가 다시 빼앗아 온 거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희 부부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이 돈으로 우리 뭐 할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수 씨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노후 자금으로 써야겠지.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허전했어요. 그냥 돈을 쌓아두고 늙어가면 끝인 걸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도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분식집도 이미 정리한 지 오래였고 아들한테 신경 쓸 일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영수 씨가 신문을 보다가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소외계층 청년들을 위한 창업지원센터에 관한 기사였어요. 여보, 이거 봐. 영수 씨가 신문을 제게 건넸어요. 저는 기사를 읽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능은 있지만 자본이 없어서 꿈을 펼치지 못하는 젊은이들을 돕는 곳이었죠.
영수 씨 눈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 우리한테 돈이 있잖아. 그냥 쌓아두기만 할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써보는 거야. 저도 뭔가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그래, 좋은 생각 같아. 우리 아들한테 준 건 배신당했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면 다르지 않을까? 그날부터 저희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두 사람은 점점 더 신이 났어요. 허무함과 우울함이 조금씩 사라지고 새로운 목표가 생긴 거였습니다. 한 달 후, 저희는 강북의 주택가에 있는 작은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2층을 통째로 빌려서 꽃마중 청년센터라는 이름을 달았어요. 인테리어는 단순하게 했습니다. 작은 사무 공간과 상담실, 그리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요. 센터 설립 과정에서 여러 청년을 만났어요. 그 중에서도 제 눈에 특히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다연이라는 28살 여자였죠. 다연이는 제과제빵을 전공한 청년이었어요. 대학 졸업 후 몇 년간 작은 회사에서 일했지만 자기만의 디저트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 다연이는 자기가 준비한 포트폴리오를 펼쳐 보였어요. 손으로 직접 그린 디자인 스케치, 시장 조사 자료, 사업 계획서까지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재능이 있었거든요. 다연이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직 부족한 게 많지만 정말 열심히 할 자신 있어요. 기회만 주신다면요. 저는 다연이의 눈을 쳐다봤어요. 그 눈에는 진심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산적이지 않고 순수한 열정만 가득했죠. 그 순간 저는 문득 며느리 윤세아를 떠올렸습니다. 세아의 눈에선 이런 순수함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늘 뭔가를 계산하고 자기 이익만 따지는 눈빛이었죠. 영수 씨도 다연이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연 씨, 필요한 자금이 얼마나 되나요? 영수 씨가 물었어요. 다연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3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재료 구입하고 소규모 작업실 차리는데 필요한 금액이에요. 저와 영수 씨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으로 대화를 나누고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해 드리죠. 다연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진짜 저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다연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다연 씨 같은 젊은 친구들 돕자고 이 센터 만든 거예요. 다연이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저는 다연이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진심이구나 싶었어요. 돈을 받고도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죠. 며느리 윤세아는 15억짜리 아파트를 받고도 제대로 된 감사 한 번 없었는데요. 그날 이후 다연이는 센터의 첫 번째 지원 대상자가 됐습니다. 저희는 3천만 원을 지원했고 다연이는 즉시 작업실을 구하고 재료를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센터에 들러서 진행 상황을 보고했는데 그때마다 저는 다연이의 열정에 감동받았습니다. 센터는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다연이 외에도
여러 청년이 찾아왔고 저희는 그들과 상담하며 지원할 사람들을 선별했습니다. 센터를 운영하면서 저희 부부는 깨달았어요. 돈을 쌓아두는 것보다 이렇게 필요한 곳에 쓰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다는 거요. 저는 센터에서 일하면서 점점 밝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있었고 사람들을 만나며 보람을 느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다연이가 첫 샘플 제품을 들고 센터에 찾아왔습니다. 손으로 직접 만든 수제 디저트 5개였어요. 와, 다연 씨, 정말 예쁘네요. 제가 감탄하자 다연이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기회를 안 주셨으면 이렇게 못 만들었을 거예요. 저는 다연이가 저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게 좋았습니다. 며느리 윤세아는 한 번도 진심으로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었는데 다연이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불렀어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구나 하고요. 센터 개소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저희는 준비에 바빠졌습니다. 지원받은 청년들을 초대하고 지역 언론사에도 보도 자료를 보냈어요. 개소식을 준비하던 어느 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엄청난 돈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몰랐던 사람과 3천만 원에 눈물 흘리는 사람. 그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걸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센터 문을 박차고 들어온 2사람이 모든 걸 뒤집어 놓았으니까요. 센터 개소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다연이와 함께 전시할 작품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청년들의 성과물을 어떻게 배치할지 의논하던 중이었죠. 그때 갑자기 센터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윤세아였어요. 아들 민호도 함께였습니다. 2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계단을 올라왔던 거죠. 세아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세아가 소리치자 센터에 있던 다연이와 다른 청년들이 깜짝 놀라 쳐다봤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세아를 마주 봤어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들어와? 여긴 조용히 해야 하는 곳이야. 하지만 세아는 제 말 따위 들리지 않는다는 듯 다가왔습니다. 정말 집 팔아서 이런 데다 쓰신 거예요? 친아들한테는 한 푼도 안 주시면서요. 목소리가 센터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영수 씨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야. 너희한테 쓸 이유가 없어. 세아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남한테는 돈을 퍼주시면서 친아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신다고요? 저는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가족? 내가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했니? 시댁 제사는 형식적인 의례라고 했던 내가. 세아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요. 16억이나 되는 돈을 남한테 주시면서 친아들은 내팽개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기심과 배신으로 얻은 집은 너한테 사치였어. 그걸 이제야 깨닫게 해준 거야. 세아가 코웃음을 쳤어요. 이기심이요? 제가 뭘 어쨌다고요? 저는 그냥 제 인생을 사는 건데요. 저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내 인생을 산다고?
너는 내 인생만 살았지. 시댁 재산은 형식적인 의뢰일 뿐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내 친정 재산은 격이 다르다고 했던 그 말이야. 세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때 너한테 했던 말 그대로 돌려줄게. 우리가 준 집도 너한테는 그냥 형식적인 선물일 뿐이었어. 진짜 가족의 정 같은 건 없었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 집 되찾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니? 세아는 입술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옆에 있던 민호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아버지.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우리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영수 씨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실망만 가득했어요. 기회? 우리가 집을 줬을 때가 기회였어. 그런데 너희는 뭘 했니? 우리 몰래 담보대출 받으려고 했잖아. 그것도 8억이나 되는 돈을.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아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럼 그 돈은 다 어디에 쓰실 건데요? 우리한테는 안 주시고요. 제가 센터 안을 둘러보며 대답했어요. 여기 보이지? 이게 우리가 그 돈으로 만든 거야.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곳이야. 너희한테 줬으면 그냥 낭비됐을 텐데 이렇게 쓰니까 훨씬 보람 있더라. 세아는 센터를 둘러봤습니다. 다연이가 만든 디저트 샘플들이 진열되어 있고 다른 청년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영수 씨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너희한테는 앞으로 어떤 지원도 기대하지 마. 우리는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일 할 거야. 세아는 민호의 팔을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가요. 여기 더 있어봤자 소용없어요. 두 사람은 센터를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에서 점점 멀어졌어요. 다연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응, 괜찮아. 오히려 시원하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주쯤 지난 어느 저녁, 저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부동산 투자 사기 피해 사례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가 파산한 업체 이야기였죠. 저는 문득 세아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자한다고 했던 그 말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밤 11시쯤이었어요. 민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 씨가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지. 전화 너머로 들려온 민호의 목소리는 이상했습니다. 어둡고 흐릿했어요. 술에 취한 목소리였죠. 준호야, 너 지금 술 마셨니? 영수 씨가 물었지만 민호는 대답 대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나 어떻게 하면 좋아? 다 망했어, 다. 민호는 횡설수설했어요.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호, 정신 차려. 지금 어디야? 하지만 민호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전화는 곧 끊겼죠. 그날 밤 저는 불안감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사흘이 지났을 때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 씨가 받았어요. 조민호 씨 부모님 맞으시죠? 차분하지만 냉랭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전화 너머로 남자가 대답했어요. 채권 추심업체입니다. 세아 씨 아시죠? 세아 씨가 투자했던 부동산 프로젝트가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투자금 전액이 날아갔고 추가로 발생한 채무가 5억 원입니다.
영수 씨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어요. 잠깐,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인데요. 남자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투자 계약서에 시부모님의 재정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매각 대금 16억이 있다고 명시했고요. 법적으로 직접적인 보증인은 아니지만 채권자들이 그 돈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수 씨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영수 씨가 방금 들은 내용을 전했을 때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5억이라고? 세아가 우리 돈을 담보로 썼다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이틀 후 채권자들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3명의 남자들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험악했습니다. 조민호 씨 부모님 맞으시죠? 당신네 며느리가 진 빚, 당신들이 갚으셔야 합니다. 영수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보증을 선 것도 아니고요. 채권자 중 한 명이 서류를 꺼내 내밀었어요. 여기 보세요. 세아 씨가 투자 계약할 때 시부모님의 재산 상황을 명시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매각 대금 16억이 있다고요. 우리는 그걸 믿고 투자를 승인한 겁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건 며느리가 마음대로 한 짓이에요.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채권자들은 1시간 넘게 저희를 압박했어요.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저희는 탈진한 듯 소파에 앉았어요. 여보, 어떡해. 저 사람들 계속 찾아올 거야.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수 씨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법적으로 우리한테 책임이 없다면 걱정 안 해도 돼. 변호사한테 상담받아 보자.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쪽에서는 센터가 성장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5억이라는 빚이 저희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며느리 윤세아의 무책임한 행동이 가족 전체를 파탄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이 끔찍한 악몽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영수 씨는 일찍 일어나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는 상황을 듣고 명확하게 말했어요. 법적으로 보증인이 아니시면 책임 없습니다. 채권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지만 승소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영수 씨는 조금 안도했지만 완전히 마음 놓을 순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희 부부는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세아가 저지른 빚은 절대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 거야. 법적으로 대응할 거고. 영수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민호는 우리가 도와야 해. 저 상태로 두면 정말 큰일 나. 며칠 후 민호가 저희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현관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에 제가 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민호의 모습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옷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민호야. 제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자 민호는 그대로 쓰러지듯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영수 씨가 황급히 나와서 아들을 부축했어요. 둘이서 민호를 거실로 데리고 들어가 소파에 앉혔습니다. 민호야, 너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엄마, 나 잃었어. 직장도 잃었고 세아도 날 떠났어. 매일 술만 마셨어. 안 마시면 견딜 수가 없었어.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민호는 저희 집에서 잤어요. 저는 아들의 잠든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영수 씨와 저는 알코올 전문 치료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실에서 의사는 저희 이야기를 듣고 말했어요. 전형적인 알코올 의존증입니다.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어요. 입원 치료가 필수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치료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최소 3개월은 입원해야 합니다. 해독 치료부터 심리 치료, 재활 프로그램까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이틀 후 저희는 민호를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민호는 처음엔 거부했어요. 자기는 괜찮다고, 치료 같은 거 필요 없다고. 하지만 영수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거울 한번 봐봐. 이대로 가다간 정말 죽어. 민호는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뼈만 남은 얼굴, 핏기 없는 피부, 초점 없는 눈동자.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깨달은 겁니다. 병실로 들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수 씨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여보, 울지 마. 이제 나아질 거야. 치료 첫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민호는 해독 치료를 받으며 극심한 금단 증상에 시달렸어요. 온몸을 떨고 소리를 지르고 환각을 보기도 했죠. 한 달쯤 지나자 민호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을 찾아가 아들을 만났어요. 2달째 되던 날 민호는 저희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저는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꽉 안아줬어요. 이제 됐어. 내가 이렇게 정신 차리는 게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야. 그 무렵 영수 씨는 민호의 개인적인 채무를 조사했습니다. 세아의 투자 실패와는 별개로 민호가 신용카드로 쓴 돈과 지인한테 빌린 돈이 있었어요. 합쳐서 4천만 원 정도였죠. 영수 씨는 그 돈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아들이 재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세아의 5억 빚에 대해서는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들이 계속 찾아왔지만 영수 씨는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대응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호가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병실 문을 열자 민호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헝클어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고 수염도 깔끔하게 밀었으며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엄마, 아빠. 민호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달라져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영수 씨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생각해야 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아빠. 제가 정말 달라질게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은 후 영수 씨는 민호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민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영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시는 욕심내지 마라. 우리가 너한테 준 집, 그건 내가 잃은 게 아니야. 내가 탐욕으로 버린 거였어. 세아가 저지른 빚은 우리가 책임지지 않았어. 그건 너희 부부가 함께 만든 문제니까. 하지만 내 치료비는 우리가 냈어. 그게 부모로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수 씨가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우리 센터에서 일해라. 단순한 관리 업무부터 시작해. 청소하고 정리하고 청년들 도와주고. 월급은 많지 않지만 내가 다시 일어설 기회는 될 거야. 민호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정말 저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야. 이번에 또 실수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 민호는 저희 앞에 무릎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호는 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센터를 청소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창문을 닦고 화장실을 정리했죠. 한 달쯤 지나자 민호는 센터 일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청년들과도 친해졌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세아였어요. 민호, 나야. 우리 이혼하자. 더 이상 의미 없잖아. 민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서류 보내. 전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민호는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죠. 그날 밤 민호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가족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을 안아줬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아들을 다시 믿어보시겠습니까? 1년이 흘렀습니다. 꿈마중 청년센터는 이제 지역에서 꽤 알려진 곳이 됐어요. 지금까지 20명이 넘는 청년이 지원을 받았고 그중 절반 이상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특히 다현이의 수제 디저트 브랜드는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빠르게 성장했어요. 작은 작업실에서 시작했던 다현이는 이제 직원 5명을 둔 사장이 됐죠. 민호는 여전히 센터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관리 업무만 했지만 이제는 청년들의 상담도 맡고 있었어요. 자기가 겪었던 실패와 회복의 경험이 다른 이들한테 큰 도움이 됐거든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오늘은 시아버지의 기일이었거든요. 지난 제사 때는 세아가 제사를 형식적인 의례라고 말해서 큰 상처를 받았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차분한 마음으로 제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영수 씨도 일찍 일어나서 저를 도왔습니다. 제사상은 소박했지만 정갈했어요. 화려하진 않아도 정성만큼은 가득했습니다. 오전 10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다현이었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다현이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제가 반갑게 맞아드렸어요. 다현아, 왔구나. 어서 들어와. 다현이는 거실에 차려진 제사상을 보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참석해도 될까요? 가족 행사인데. 영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다연이도 이제 우리 가족이야. 저는 다연이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다연이는 지난 1년 동안 저희한테 친딸처럼 헌신했거든요. 명절마다 찾아왔고 센터 일도 적극적으로 도왔으며 아프면 밤새 간호까지 해줬어요. 정오가 되자 민호도 도착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호는 저희께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술에 찌들어 폐인처럼 살았던 아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성실한 사람이 됐다니요. 제사가 시작됐습니다. 영수 씨가 먼저 절을 올렸고 저가 이어서 절했어요. 그 다음은 민호였습니다. 민호는 절을 올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할아버지 영정 앞에서 지난날의 잘못을 참회하는 마음이었죠. 다연이도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하는 시간이 됐어요.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제사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분위기는 따뜻하고 평화로웠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민호는 두 손을 모으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지난 1년 동안 제가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가족의 전통과 예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한테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희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영수 씨가 아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민호야,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주는 게 우리한텐 제일 큰 효도야. 다연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브랜드가 이번에 백화점 입점 제안을 받았어요. 다 어머님 덕분입니다. 제가 손사래를 쳤어요. 무슨 소리야? 다 다연이 내가 열심히 한 거지. 다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저한테 기회를 안 주셨으면 저는 지금도 꿈만 꾸고 있었을 거예요. 어머님이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저는 다연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며칠 후 다연이의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강남의 작은 갤러리였는데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저와 영수 씨는 앞줄에 앉아서 쇼를 관람했습니다. 무대 위로 모델들이 나왔고 다연이가 디자인한 디저트 브랜드 쇼케이스가 펼쳐졌어요. 쇼가 끝나고 다연이가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다연이가 저희를 쳐다봤어요. 조영수 아버님, 박선옥 어머님,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연이는 무대에서 내려와 저희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깊은 절을 올렸어요. 저는 다연이를 일으켜 안아줬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보냈고 그 박수 소리가 갤러리를 가득 채웠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2년을 떠올렸어요. 세아의 배신으로 시작된 고통, 아들의 몰락, 재정적 위기까지 정말 힘든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물질적인 소유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 진정한 가치는 나눔과 사랑에서 온다는 것,
그리고 가족의 의미는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저는 세아한테 어느 정도 감사하는 마음까지 들었어요. 그 배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평안과 보람을 느끼지 못했을 테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내일도 센터에 가서 청년들을 만날 겁니다. 민호와 함께 일하고 다연이와 이야기를 나누겠죠. 그리고 저녁엔 남편과 함께 소박한 저녁을 먹을 거예요. 15억짜리 아파트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몰랐던 며느리. 3천만 원의 지원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며 성공한 다연이. 술에 찌들어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다시 일어선 아들 민호. 이 모든 것이 저희 부부한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결국 이기심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고 진심과 나눔은 예상치 못한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 여러분이라면 이런 며느리의 빚까지 대신 떠안으셨을까요?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끝까지 책임을 나누는 마음일까요? 이기적인 며느리 덕분에 우리는 오히려 더 단단한 가족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아름다워 어떠실 해바라기 것 푸드에서 같으신가요? 라벼줬음을 시작합니다. 간단히 오늘은 특별한 댓글로 날이에요. 알려주세요. 무료 아름다워 구독과 해바라기 좋아요는 푸드에서 큰 라벼줬음을 힘이 시작합니다. 됩니다. 오늘은 특별